안녕하세요. 박지용입니다. 인과추론 연구일기 시리즈 첫 번째로 가져온 주제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죠. 바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의 차이와 사회 제도의 관계예요.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도 언급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이 야간 위성 사진이죠. 일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야간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서 야간에도 이렇게 환한 불빛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4시간 네온 사인이 꺼지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죠. 반면에 북한은 이제 평양에 조금 빛이 보이는 걸 제외하고는 매우 컴컴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북한의 GDP가 실제 알려진 것보다 더 낮다고 예측되기도 하죠. 사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남북 관계나 어떤 정치적 아젠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에 대해서 인과 추론의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노선을 걷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서 사회 제도의 역할, 즉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와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공산주의 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논문은 바로 이 두 논문들이에요. 각자 경제학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로 알려진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와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에 발표된 논문들이고, 이 저자들은 이 연구 결과를 묶어서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내기도 했죠. 특히 이 첫 번째 저자인 MIT의 이제 데런 에스머블루 교수님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향후 10년, 20년 내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굉장히 훌륭한 경제학자 중 한 분이고, 만약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다면 아마 이 논문들과 관련된 성과의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럼 어떤 연구를 했길래 그렇게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는 걸까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 논문들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할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회 제도는 항상 중요해 왔고 그동안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나 공산주의를 주창한 칼 마르크스는 모두 사회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의 가장 큰 기여는 바로 이 경제에 있어서 제도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학파인 신제도 경제학을 본격적인 실증 연구의 궤도에 올려놨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회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인과추론 연구에 방아쇠가 당겨졌다라는 것일 거예요. 과거에도 사회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과적인 효과를 명백히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제도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요인들이 있고 또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구체적인 어떤 사회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발라내기란 쉽지 않았겠죠. 그럼 이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사회 제도와 경제 성장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를 단순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인과추론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회 제도 이외에도 남한과 북한 사회에 수없이 많은 차이점들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경제 규모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인한 건지 데이터만 가지고는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제 규모의 차이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에서 기인을 하는 건지, 혹은 민주화와 3대 독재 체제에서 기인을 하는 건지 데이터만 가지고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남한과 북한의 이제 여러 가지 지표에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남한에 비해서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철광석과 핵탄두죠. 이걸 보고 누군가 북한이 저렇게 못 살게 된 원인은 다 철광석 때문이야, 흔히 말하는 자원의 저주야 라고 주장한다거나, 혹은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느라 북한이 저렇게 경제 성장을 제대로 못했지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그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증명하거나 혹은 반박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남한과 북한 이외에 여러 국가들을 함께 고려해서 그 경향성을 분석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하지만 좀만 생각해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자유에 대한 가치일 텐데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사회 자유 지수를 X축으로 놓고 경제 성장의 지표로서 1인당 GDP를 Y축으로 놓는다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양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자유로운 사회와 그런 사회 제도일수록 더 높은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도와 몽골은 지금 보시면 자유지수가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경제 수준이 낮은 걸까요? 이외에도 우리나라보다 자유지수는 높지만 경제적 수준이 한참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러한 다면적인 패턴은 사실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특정 요인이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만 발라내는 건 쉽지 않겠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라곤 1인당 GDP라는 데이터뿐이고 이 데이터를 그 원인별로 인위적으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인과추론을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인과추론의 어려움이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인과추론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추론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필요한 질문은 과연 인과적인 효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일 거예요.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정의된 인과관계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너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웬 노래가 나오나 싶으셨을 텐데 다들 아시는 노래인가요? 싸이의 어땠을까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늘 후회를 하면서 살죠.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즉, 지금의 결과가 그때의 결정 때문이었을까? 그때 만약 다른 결정을 했다면 지금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고 살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보자면 우리는 늘 인과추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 늘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이미 인과추론을 위한 사고의 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저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죠. 연구자들은 그걸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물론 이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수식을 동원해서 설명하자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수학적인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쓰게 되면 그때 필요한 거고 그 전에 먼저 수반되어야 될 건 바로 개념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는 바로 어떤 원인에 대한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원인이 있었을 때의 결과와 만약 그 원인이 없었다면 있었을 잠재적 결과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정의하고 또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 제도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기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떠올려 볼 수 있죠. 만약 남한이 광복 후에 공산주의를 택했다면 자본주의 체제인 지금과 비교했을 때 경제 규모는 얼마나 달랐을까? 반대로 북한이 광복 후에 자본주의를 택했다면 공산주의 체제인 지금과 비교했을 때 경제 규모가 얼마나 달랐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 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마치 우리가 늘 살면서 후회를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처럼 인과추론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잠재적 결과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디서 이런저런 정보를 듣고 오시고는 늘 한 소리 하시죠. 엄마 친구 아들은 책을 열심히 읽어서 성적이 올랐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들의 저희는 아마 이런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즉,
책을 읽은 우리 아이의 성적과 책을 읽지 않은 우리 아이의 성적의 차이를 떠올리면서 책을 읽으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인과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사실 우리도 크게 기분이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건 사실 그게 아니죠. 현실에서 나타나는 비교는 바로 책을 읽은 엄마 친구 아들의 성적과 책을 읽지 않은 우리 아이 성적을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걸 바탕으로 독서의 효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선 늘 억울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비교를 왜 부당하다고 느끼시나요? 왜 이러한 비교가 독서의 인과적인 효과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과추론은 바로 이 질문, 즉 여러분들이 남들과 비교를 하거나 비교를 당할 때 느끼는 그 부당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엄마 친구 아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않은 이유는 바로 책을 읽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우리는 다른 점들이 너무나도 많죠.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학교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재능이 다를 수도 있죠. 사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차이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친구 아들과 나를 비교를 하는 것은 마치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원인 변수, 즉 책을 읽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차이점들이 너무 많고 그런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그 성적의 차이에 대해서 독서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죠. 이렇게 인과추론의 어려움을 떠올렸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만약 나머지 요인들에서 모두 비슷해서 서로 비교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그래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당연히 같은 부모님 밑에서 동일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고 또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유전자도 동일하겠죠. 그런데 이 두 쌍둥이가 성격이 달라서 한 명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읽었고 나머지 한 명은 책을 멀리해서 책을 읽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의 시험 성적에 차이가 있었다면 우리는 독서가 시험 성적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에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과추론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핵심 원인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모두 유사한 비교 가능 대상 찾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쌍둥이 비교처럼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남한과 북한의 사례로 돌아와서 이제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왜 인과추론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사회제도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기 위한 전략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만약 사회제도만 다르고 나머지 요인들이 유사한 쌍둥이 국가 혹은 쌍둥이 도시들을 찾아서 서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쌍둥이 도시가 있어요.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쪽은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 8m가 넘는 국경 장벽 저쪽은 멕시코 소노라주 노갈레스시죠. 국경을 맞댄 이웃이지만 두 도시의 경제 사정은 차이가 큽니다. 이 선명한 부의 불평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금은 미국 쪽 노갈레스 사람들이 평균 3배 이상 많이 벌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삽니다. 영상에 나온 노갈레스는 원래 하나의 도시였는데 이후에 국경선이 갈라지면서 절반은 미국에, 절반은 멕시코에 있는 쌍둥이 도시가 됐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지형도 유사하고 또 오랫동안 한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나 인구 구성도 유사해요. 즉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서 꽤 유사하고 비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이런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이러한 효과들은 우리는 충분히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형, 문화, 인구 구성의 효과를 배제한 후에 이런 쌍둥이 도시들의 경제 성장의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원인을 바로 미국과 멕시코의 사회 제도에서 찾고 있어요. 논문의 저자인 MIT의 데런 에스모글루 교수님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So the two parts function under
different national institutions, Mexican and American, and as a result, their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ir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the services, public education, healthcare, roads, infrastructure that they have access to are very different. The laws they have access to are very differ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s works very differently. Even though it's still in many ways an integrated community, there are huge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halves. There is some failure here because there is nothing in the geography, in the culture, in the people that prevents these economies to be as rich as the United States or Canada. It is their institutions that prevents people from taking advantage of these economic opportunities. 앞선 영상에서는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 추론을 위한 합리적 전략 중 하나로서 비교 가능 대상 찾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즉, 분석하고자 하는 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이 모두 유사한 그런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아서 비교 분석한다면 그런 나머지 요인들이 미치는 효과를 배제함으로써 그 원인 변수가 갖는 인과적 효과에 대해서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깝게 추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제도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이 미국과 멕시코에 인접한 노갈레스라는 쌍둥이 도시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또 살펴봤어요. 자, 그럼 미국과 멕시코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분석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똑같을까요?